144쪽이요.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파트는 부동산학 개론의 파트가 총 3파트로 구분돼요. 앞쪽이 총론 1편, 두 번째가 강론, 세 번째가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보통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분량 대비해서 6에서 8문제는 적은 편이에요. 8문제가 나와도 적게 나오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통 6에서 한 7문제가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9회 때는 얼마 전에 시험 본 건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파트는 총 다시 감정평가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절은 감정평가의 기초, 2절은 부동산 가격이론, 3절은 감정평가의 방식, 4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감정평가의 기초라고 되어 있는 1절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죠. 145로 건너갑니다. 145에 가면 감정평가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감정평가의 개념에서 토지 등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일단 토지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등에 들어가는 말에 건물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물만이냐? 아니고요. 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재산이나 유가증권, 또요 무형 고정자산, 무형자산들이 있어요. 영업권이라든가 영업권, 또 저작권, 또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런 무형자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토지 등이란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대표적인 게 건물이겠죠? 동산, 기타 재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할 때 경제적 가치를 판정, 여기서 경제적 가치란 제일 끄트머리에 시장가치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시장가치를 판정한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하기를 시장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가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고, 우리는 객관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판정한다. 시장 가치. 그리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할 때 여기서 가액이란 말은 화폐 금액으로 얼마, 화폐 금액으로 얼마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 얘라고 한다면 얘가 평가를 해보니 1억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면 이것의 경제적 가치인 시장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1억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그러니까 건물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는 시장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시장 가치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화폐 금액으로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평가. 따라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얼마라고 표시하는 것,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감정평가다. 그 다음 부동산 평가의 기능은 참고요. 참고. 요거는 나중에 또 더 할 거고 넘어가요. 감정평가 분류로 갈 거예요. 감정평가 분류로 가시면 감정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분류할 때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가 있습니다. 현황과 조건부 가보시죠. 자,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현황평가는 말 그대로예요. 현황이란 현재의 상황대로 평가하는 것, 현황, 현재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현황이고, 조건부는 어떠한 조건을 성취를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조건부고, 이를테면 이럽시다.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는 지목이 뭔가 봤더니 존이래요. 존. 시골에 가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목이 존인데 얘의 지목이 존인데 그 위에 주택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럴 때 이 땅을 뭐로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을 대로 평가, 이럴 수도 있고요. 전으로 평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대로 평가한다는 말과 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의 경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데, 대로 평가한다 라는 말의 뜻은요, 그 땅 위에 지금 주택이 있죠.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그런 뜻이죠.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대로 평가니까 무슨 평가냐면, 그렇죠, 현황 평가라 그 말입니다. 현황 평가요.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대로 평가, 그런 뜻입니다.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딱 여기 가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고 치고 여러분이 딱 가서 눈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죠. 딱 눈으로 보면 요게 대로 보여요, 전으로 보여요? 저게 현장에 가서 보면 저게 대인 것처럼 보여요, 전으로 보이냐고요? 대로 보이잖아요. 아니 저게 전으로 보이면 눈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지목이 눈에, 공시버스형 눈에 보일까요? 지목이?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다 대로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게 뭐라고요? 현황 평가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이제 붙인다고,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붙여서 뭐든지 좀 이해하게끔 해드릴 거예요. 현재의 주택을 감안해서 대로 평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으로 평가했다는 말은 여기가 지목이 뭔가를 알아보고 그 지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한 거죠. 그럼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해서 전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조건 평가지. 그 위에 주택이 있어도 그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원래의 지목대로 평가했다. 이게 조건 평가고, 현재 있는 상황대로 주택을 감안해서 대로 평가했다. 이러면 현황 평가고. 이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감정 평가사 보고 감정 평가라고 했더니 너무 조건부 평가가 남용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 평가 규칙에서는 현황 평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정 평가와 관련된 법규가 뭐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우선 첫 번째 있고요. 더 뒤쪽에 가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감정 평가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현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권하고 있다. 넘어가 보시죠. 보충 부분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있죠.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자,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입니다. 기한부 평가, 그리고 소급 평가. 이렇게요.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가 있다고요? 그럼 기한부 평가와 소급 평가를 이야기할 때 먼저는 이런다고 합시다.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데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요. 기준 시점은 뭐냐면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다시 한번요. 기준 시점의 뜻,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게 기준 시점입니다. 써볼게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이게 기준 시점이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시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준 시점에 원칙이 있어요. 원칙. 기준 시점의 원칙은 어느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자,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말이 뭔 말인가 보세요. 봐주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평가를 언제 감정평가를 의뢰했냐면 감정평가를 2018년 12월 18일 날 의뢰했다고 합시다. 이날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요. 이날 평가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 의뢰. 평가 의뢰를 했는데 이날 오후에 평가 의뢰를 하는 바람에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가격조사를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가격조사를 19일부터 그냥 20일까지 했다 합시다. 이틀이면 돼. 이틀 동안 가격조사했다. 가격조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오전에 평가 보고서 작성한 후에 오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런다 합시다. 그럼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20날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니까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기준 시점인데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로 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첫 번째, 기준 시점이 미리 딱 정해진 경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는데 이 조건 두 가지가 다 구비해야 돼요. 가격조사가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요. 이러면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된다. 이 두 가지예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경우, 그리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게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그럼 제가 그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가 2018년 12월 21일이면 저 상태로 이 날짜가 원래 기준 시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를 과거의 어느 날짜를 딱 지정해서 의뢰했다 합시다. 과거의 어느 날짜, 예를 들면 2017년 12월 우리 책에 며칠로 돼 있어요? 15일. 그러면 이 날짜를 딱 의뢰 딱 짚으면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평가 의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날짜에 평가,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왜 과거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해요? 하고 물어봤더니 갑돌이가 친구 을돌이인데 을돌이한테 땅을 샀는데 새끼가 나를 사기친 것 같대. 그래서 그 날짜 기준으로 한번 다 따져보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민형사상의 다툼이 생겼을 때. 또요, 아직 도래하지 않은 2019년 7월 1일인가요 거기? 7월 1일 이 날짜를 딱 지정하면서 이날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날 아파트 입주 날짜래. 정해져 있는 날짜래. 미래의 어느 날짜를 지정하면서. 그러면 이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경우를 소급평가라 그러고 미래의 어느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걸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한부 평가다. 이 경우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가격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돼. 만약에 평가 의뢰를 했는데 임진왜란 기준으로 해주세요. 날짜를 지정해도 안 돼. 그거는 너무 멀어.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 날짜가 딱 기준 시점이 정해지긴 했어도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기준 시점이 과거면 소급, 기준 시점이 미래면 기한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된다. 이해가셨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용어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런데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다. 평가 의뢰를 한 후에
평가 의뢰받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의뢰를 받고 가격조사를 시작해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평가 의뢰인이 의뢰 시에 기준 시점을 딱 정해놓고 감정평가 의뢰하는 경우 있다. 근데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날짜에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가 아니어서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과거나 미래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는데 과거면 소급평가라 하고 미래면 기한부 평가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조금 전에 여러분 감정평가와 관련이 있는 법규의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그리고 괄호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있습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럼 공법의 제일 첫 번째 법의 명칭이 뭐예요? 국토의 뭐라고요? 국토의 연합법이죠. 공부를 한 5개월 정도 해도 첫 번째 배우는 법명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맨날 국계법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공시법은 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지적과 관련된 법이 있고 하나는 등기와 관련된 법인데 지적과 관련된 법의 명칭이 뭐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맨날 공구법 그러니까 나중에 공구법이 뭐였대요? 공동구매에 관한 법률이라고? 참. 자기가 배우는 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시험 범위가 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공법에서 첫 번째 법을 국계법이라 줄여 말하고 공시법에서 지적과 관련된 법이 기니까 공구법이라 줄여 말하듯이 얘도 줄여 말할 거라고요. 제가 쓸 때 뭐라고? 감칙 그럴 거라고. 감정평가에 관한 이 사이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줄여서 감칙 그럴 거라고.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7조 요거. 그럼 감칙이 뭔가요? 그러지 마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줄여 말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저게 숙달될 때까지는 그렇게 말하세요. 감칙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냥 줄여서 말하더라도 아셨죠? 좋아요.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가 좀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원칙이 뭔가 볼게요. 자, 여러분 앞쪽에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칙이 뭐냐면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래요. 무슨 평가 원칙?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는 무슨 평가가 있냐면 그렇죠. 일괄평가. 자, 그 다음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무슨 평가? 제가 평가란 말 이렇게 다 갖다 붙일게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그리고 또 하나 부분평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제일 첫 번째 개별평가는 뭐냐? 감정평가할 때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한다 그거예요. 다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한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법규도 잘 보면요. 원칙은 하여야 한다야. 그치? 그래서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여야 한다요. 근데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예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끄트머리 잘 보면 할 수 있다야 다. 이해 가셔요?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은 개별평가해야 한다예요. 그러나 예외로 일괄평가나 구분평가나 부분평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일괄평가를 보겠어요. 일괄평가.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 두 번째 구분평가예요. 그래서 이 둘을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일괄평가는 뭐냐? 자, 메모는 중단하시고 지금부터 제가 쓰는 글자에 치중하지 마시고 설명하는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쓰는 글자에 치중을 자꾸 하신 다음에 그게 뭔가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설명할 이야기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일괄 평가는 둘 이상 이렇게만 쓴다고. 그럼 둘 이상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된다면, 자, 이런 얘기가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둘 이상의 물건이, 우리가 둘 이상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된다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잘 봐봐요. 딱 하나만 예를 들 거예요. 딴 건 말고. 토지가 이렇게 있대. 그리고 건물이 있대. 그러면 둘 이상의 물건 맞아요? 틀려요? 둘 이상의 물건이잖아. 토지, 건물. 그런데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 일체로 거래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토지, 건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면 저거 뭐예요? 복합부동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복합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은 뭐냐?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해야 되죠.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가 된대.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복합부동산은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 건물 함께 있으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나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합부동산만 그러지 않겠죠.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많이 있겠죠.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시고 나면 제가 거기다 더 보태서 이제 이야기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민법 시간에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물건은 동산,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또 물건을 구분하기를 또 동산,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민법을 공부하고 나면 제가 또 여기다 보태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딱 복합부동산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구분평가로 가요. 이제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뭐냐? 자, 구분평가의 의미입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또는 일체로 거래가 될 때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얘는 하나의 물건이래. 하나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얘 때문에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부분자가 나왔는데 왜 구분평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다니까. 글자 갖고 신경 쓰는 분들은 잘 봐봐요. 하나의 물건인데 그 물건이 하나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이래.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겠어요. 자, 이렇게 건물 하나죠?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개별 이게 하나의 물건이니까 이렇게 이 건물 100억, 이 건물 예를 들어서 500억 이런 식으로 평가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실은 이렇게 돼 있대. 여기는 주거용 부분이고 여기는 상업용 부분이래. 그러면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대요.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합 건물이라 그래요. 주상 복합 건물이죠? 요거 복합 건물은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더라. 구분해서 평가한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층별로 전부 다 가치가 다 달라. 그럼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세분해서 말하면 그런데 복합 건물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구분 평가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토지, 건물 둘 이상의 물건이 원래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평가해야 되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될 경우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복합부동산은 그래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주거용 부분과 상업용 부분의 가치가 다르면 주거용 부분의 가치와 상업용 부분의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건물이 층별로 임대료가 다르면 임대료 평가할 때 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에 들어갈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부분평가입니다. 이 부분평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으나 일본에는 있는 독립평가라는 걸 제가 끌어오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시켜서 얘를 좀 더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평가는 뭐냐? 얘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분만 평가를 한다. 전체 가운데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 이게 부분평가고, 얘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부분만을 보면서 마치 그것만 있다고 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은 독립평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에서 전체를 먼저 보는 거지. 전체를 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복합부동산에서 이제 땅을 봐요. 복합부동산이라는 걸 안 상태로 땅을 봐요. 그러면 이 땅의 명칭이 뭘까요? 건부지죠? 건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할 것은 전체를 보고 복합부동산을 확인한 상태에서 땅을 봐야 건부지인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건부지는 반드시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OX. 오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부지는 절대로 복합부동산이 항상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진도상 기초과정에서 건부지 배울 때 아직 복합부동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건물 밑에 있는 땅 이렇게만 말했다고. 근데 지금 복합부동산은 반드시 건부지는 반드시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해서만 논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지나서 다시 1월 달이 돼서 기본서로 건부지를 또 하겠죠.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져야 돼. 그때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나 그거 몰라 이런 선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알아듣는 거. 맞아 그거였지. 이렇게 알아봐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복합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만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 건부지죠. 그럼 전체 가운데 일부 평가니까 건부지 평가는 부분 평가한 거지. 이해 갔습니까? 예, 건부지 평가는 일부만 평가한 것이므로 부분 평가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땅만 봐. 땅만 보는 거야.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치고 땅만 봐. 그럼 이 땅의 명칭이 뭐예요? 낮이에요. 낮이. 이 땅의 명칭은 낮이다.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낮이라 치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평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에서 이거 인정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할 거냐? 그걸 위해서 부분이냐 독립에 있다는 부분인데 요거는 독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책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했던 현황과 조건부 이야기를 끌어올게요. 현황과 조건부를 끌어오면 자, 이 상황일 때 전체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땅을 봤어요. 건부지 맞네요. 그러면 건부지 평가는 현황 평가일까요? 조건 평가일까요? 다시 한번 해요. 있는 대로 본 거잖아. 건부지잖아. 그 땅에 건물이 있는 상태로 놓은 거 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황 평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야죠. 현황이냐 조건부냐 중에서는 현황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하여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없다고 조건 붙이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평가예요? 조건 평가다. 그런 거죠.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건부지 평가는 현 이 상황에서의 건부지 평가는 부분 평가이면서 또한 동시에 현황 평가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도 없다고 치고 평가하니까 독립평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된다? 조건평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전국에 있는 필지,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를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 표준지 평가는 그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그 땅 위에 지상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어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치고 낮이라고 상정해 놓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평가는 무슨 평가다? 그렇죠. 조건 평가다. 오늘 이 이야기한 걸 기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와서 절 좀 보실래요? 어떤 분이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부분평가와 현황평가는 같은 말이죠?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한글 진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분이냐 독립이냐는 부분이고 현황이냐 조건부냐는 현황이란 얘기지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는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봐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을 설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모든 바깥으로 표시되는 건 다 명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출이자는 명목이자로 표시되죠? 그럼 예금이자율도 명목이자로 표시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이자율도 명목이자로 표시되죠? 모든 이자율은 다 명목이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대출이자율은 명목이자율로 표시된다 그러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은 같은 말인가요? 그러면 예금이자율도 명목이자율이고 시장이자율도 명목이자율 그러면 다 같은 말이야?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명목이냐 실질이냐 중에서 명목으로 표시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대출이자율과 대출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둘 다 명목으로 표시가 돼. 이것도 부분이냐 독립이냐는 부분이고 현황이냐 조건부냐는 현황인 거야.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일 때는 부분평가이면서 현황평가인 거지.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헷갈리기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가 헷갈린다.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또는 어떤 분은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구분평가인지 부분평가인지 못 알아들었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제가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심지어 말이죠, 개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알아들어. 자, 지금부터 분평가와 분평가를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래도 다 알아들어. 내용 들어보면 다 알아. 분평가와 분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알아듣는다고. 자, 지금부터 이 둘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구분평가는 뭐냐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이 두 개든 세 개든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서 평가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이해 가셔요? 가치가 다른 부분자가 나왔다고 이 글자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다른 부분이 두 개면 두 개로 세 개면 세 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아요. 부분평가는 전체 가운데 일부분만 평가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 지금부터 쓰는 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 두 개래. 근데 두 개를 각각 둘로 평가한대. 그럼 무슨 평가요? 개별 평가요, 원칙대로. 근데 그 물건이 두 개래. 그런데 이 물건이 용도상의 불가문의 관계가 있어서 하나로 평가한대. 그럼 무슨 평가예요? 일괄이지. 일괄 평가죠. 그 물건이 하나야.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을 나눠서 둘로 평가한대. 그러면 구분 평가고 그 물건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물건 가운데 2분의 1 부분만 평가한대. 그럼 부분 평가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 의미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러 왔어요. 근데 이 일이 뭐라 그랬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둘이 합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말 안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잘 봐봐요. 이건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각각의 두 개의 물건을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원칙대로 개별 평가죠. 그런데 그 물건이 두 개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어서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이라 그랬죠. 그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가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둘로 구분하여 평가했다면 혹은 세 개 부분을 셋으로 나눠서 구분하여 평가했다면 구분평가죠. 하나의 물건 가운데 2분의 1 부분이나 3분의 1 부분 일부만 평가하는 건 부분평가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독립평가는 우리 아니니까 이렇게 표시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써놓고 나중에 이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묻지 마요. 아셨죠? 지금 공부한 것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열심히 막 그림도 그려봤어요. 못 하는 거 아래 한글에 그림 그렸던 걸 우리 회사에서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해본 것이에요. 독립평가는 우리나라 감칙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부동산 평가의 특별 원칙은 넘어가셔도 돼요.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부하는 것 부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대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감칙이라고 말했고요. 감칙 제7조에는 원칙이 무슨 평가가 원칙이요?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예외로 인정하는 게 무슨 평가가 있다?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있다. 원칙은 개별평가 하여야 한다고, 나머지 세 가지 예외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할 수 있다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다뤘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에서 좀 중요한 개발 및 관련해서 강조할 내용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구분할 때 다섯으로 구분할 때는 GCC 타투였고 둘로 구분할 때는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구분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가 제일 중요합니다. 걔만큼은 아니나 그래도 나름 좀 중요한 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개발권 양도제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 또는 부동산 개발 방식 그래도 좋습니다. 민간의 토지 개발 방식을 이야기했고 경제 기반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마케팅 부분을 합친다면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으로서 가장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으로 발전한 과정들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부분에서 오늘 감정평가의 기초 개념 이야기했고, 그 중에 중요한 용어로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잘 체킹해 놓으시고,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 7조를 여러분이 보실 때 원칙은 개별평가다, 예외로 일괄평가와 구분평가와 부분평가가 있다, 이 정도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많이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외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아마도 느끼셨겠지만 자잘자잘하게 외워야 될 게 꽤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 말은 맞고요. 앞으로 가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외워갈 건데 너무 지금은 서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반복해 듣는 정도로만 족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